네,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이 운전자 바꿔치기와 증거인멸 의혹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데요.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경찰은 김 씨와 김 씨의 소속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는지에 관해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서 2심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와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 이 사고와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사고 개요부터 해서 좀 이 의혹들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 개요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9일에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2차선 왕복도로에서 이 김호중 씨가 운전하던 흰색 SUV 차량이 그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택시 차량을 추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돌을 하고 이게 그러면 정지를 보통은 하지 않습니까? 예. 정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차량이 바로 이제 직진을 해서 이제 그 시야에서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사실관계가 밝혀지냐면 2시간 정도 후인 이제 새벽 2시경에 이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본인이 차량을 운전했는데 사고를 냈다면서 경찰에 자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한 17시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시간으로부터 17시간이 지난 오후 4시 30분에 김호중 씨가 다시 이제 경찰서에 와서 그 차량 운전을 내가 했고 내가 사고를 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 예. 이렇다 보니까는 이 매니저분이 내가 사고를 냈다라고 한 부분 자체가 네. 일단은 이게 혹시나 범인 도피죄가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쟁점이 하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도로교통법상 사고가 발생을 하면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은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물만 손괴됐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 사항을 제공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148조에 의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김호중 씨가 지금 스스로 사고가 났고 미조치했다는 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형사처벌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네. 가장 크게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 차량이 그 운전 당시에도 조금 비틀비틀했다는 그런 이제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 그리고 이제 김호중 씨가 그 전에 다녔던 것이 주점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음주운전 아니냐 이게 또 하나가 쟁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김호중 씨 측 소속사나 이런 측에서는 이게 음주운전은 절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이제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쟁점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뺑소니라던가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는데 음주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모두 지금 부인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일각 어떤 보도에서 보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이제 변호사의 조언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들도 좀 있고 분석들도 있던데 만약에 어떤 변호인이 이러한 어떤 진술에 대해서 조언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범죄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변호사가 조언을 한 것일까에 대한 의문은 있는 것이 그 자백을 내가 했다라고 자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아닌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이게 변호사가 조언을 할 때는 이게 명백하게 어떤 증거에서 밝혀질 것이다라는 게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섣불리 조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의문이 있는데 또 지금 전체적인 형국을 봤을 때는 결국에는 김호중 씨에 대한 책임 부분을 많이 감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보이는 것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변호사가 뭔가 조언을 했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이라도 허위 사실에 대해서 변호사가 조언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진술하세요라고 거짓말을 조언했다고 하면 2012년에 대법원 판례가 어떤 것이 있냐면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범인 도피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경찰에서는 현재 어쨌든 당초에는 조금 이런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후에는 조금 조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는 만약에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조언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조금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황상 좀 미심쩍다고 해야 될까요? 좀 해소되는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확실한 부분이 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의혹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소속사 측에서는 음주 사실은 없다면서 보도와 관련해서 좀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은 있습니다. 그 김호중 씨가 주점에서 나와서 대리운전을 통해서 자택으로 귀가를 했다가 다시 다른 차를 끌고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대리운전을 한 사실이 만약이라도 술을 마셨던 것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운전을 한 것이니까 음주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차량이 이 추돌 직전에 조금 비틀비틀한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다가 김호중 씨가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바로 뭐 이렇게 내려서 보험 조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직진을 해서 다른 이제 시야에 없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김호중 씨가 또 경기도 구리시 인근에 있는 호텔에서 잠시 머무르다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경찰에 출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혹시나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 술이 다 깬 다음에 출석을 하려고 시간을 번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뭐 까마귀에 날짜 배 떨어진다라고 해서 정말로 이게 우연히 겹친 것이고 음주운전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예. 소속사에서도 일단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음주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음주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어떤 것이 있냐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런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가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CCTV에서 술잔에 이렇게 입을 대는 것까지도 나왔다고 하더라도 마셨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라든지, 그리고 또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운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처벌을 하는 것은 음주 그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 초과돼야 되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운전 당시에 0.03이 초과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으면 처벌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희가 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음주 단속 당시에 부는 게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가 되지만 이렇게 부는 게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만약에 감안한 주장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지금 현재 김호중 씨가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연이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아마 쓸 거고 주관사나 뭐 이런 곳이 있으면 계약서를 쓸 것인데 이 출연 계약의 위약의 내용 중에 아마 뭐 어떠한 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이 출연자가 뭐 명예를 뭐 훼손한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약금 약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워낙 연예인분들의 이런 음주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그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에 예시로 음주운전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하면 굉장히 위약금이 크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되지 않나라는 것은 이제 제 개인적인 추측이긴 한데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음주에 대해서는 쟁점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고 맞다고 하더라도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이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음주인지 아닌지 어쨌든 무언가를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대리기사일 수도 있겠고요. 뭐 유흥주점에서 누군가가 목격을 했을 수 있겠고요. 뭐 음주 사실을 만약에 음주를 했다, 나는 봤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증언한다면 이게 증거로서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겁니까? 예, 일단 지금 보도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는 뭐 동석자들의 진술도 받을 것이고, 네. 뭐 대리 기사분의 진술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음주를 했다, 실제로 같이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음주 사실은 증명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 운전할 당시에 0.03이 초과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가 그렇군요. 있거든요. 그리고 예. 대법원의 이 대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03 초과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 결국에는 음주운전을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다 기소는 하고 있기 때문에 기소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이 특검법상 도주치상 위반 혐의를 좀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적용을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당초에는 경찰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김호중 씨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면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148조에 의해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이하 벌금형을 이제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특가법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예. 그 특가법상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별도로 규정을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만약에라도 이 피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고 그 사람이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가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제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있고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압수수색이라는 것이 경찰에서 압수수색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장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신청을 하고 검찰에서 그럼 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법원에다가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영장 여부를 다시 결정을 합니다. 네. 이거 자체가 시간이 물리적으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신청을 한 다음에도 뭐 하루 이틀은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신청 자체가 5월 14일에 들어갔고 발생은 5월 9일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신청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이유가 차량에 있던 메모리 카드가 없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에서 없어졌다는 걸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서 인지를 일찍 하고 있었음에도 신청이 늦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인지 자체가 수사하다가 이게 왜 없지? 라고 해서 바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달리 볼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그쪽 사실관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어쨌든 소속사 측에서는 지금까지 뭐 인정된 혐의가 없다면서 예정대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만약에 가수나 연예인들이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공연이 취소된다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배상 혹은 보상을 하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현재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 김호중 씨가 예정하고 있는 공연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라고 해서 지금 이미 고향에서는 11일, 12일에 했었고요. 그리고 18일, 19일에 창원, 그리고 6월 1일에서 2일에 김천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 공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주관을 누가 했는지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만약에 소속사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이 티켓을 판매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소속사가 뭐 그 부분 관련해서 위약금의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라도 주관사가 따로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주관사도 분명히 출연 계약에 있어서 위약금 약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가 이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클래식 김호중 그리고 프리마돈나 이런 이제 또 공연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주관사가 있는 것이 명확하거든요. 두미르라는 주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출연 계약을 한 것일 거기 때문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경우에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약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위약금 약정이 클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이 공연 같은 것들이 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약금의 수준이 꽤 높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듭니다. 보통 그렇게 된다면 위약금에 대한 조항들이 있긴 하지만서도 어쨌든 이 소속사나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여러 이유들이나 아직 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위약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대다수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공연을 진행한다고 하면 위약금의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청구 범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약금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데 손해배상의 그 손해가 발생을 많이 안 할 수가 있어요. 티켓 자체는 다 판매가 됐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위약금의 범위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만약에 명시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행위냐에 대해서는 법적인 다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예시로 뭐 이런 것들이 예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행위에 해당했다라고 한다면 위약금 발생이 더 쉽게 인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제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소송 부분도 좀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여러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좀 넘어갈게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일단 법원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기각 그리고 각하 결정을 냈습니다. 이게 기각과 각하가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좀 비슷한 듯 좀 다른 부분인데 두 가지로 결과가 나온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법적인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이 행정소송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떠한 증언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가 있고 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행정소송법 12조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느냐면
원고 적격, 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의 이 처분의 대상이 되는 이 처분에 관해서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만 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의대생분들이나 전공의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제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이 행정처분 관련해서 10,000명을 증원한다는 그 그 정부의 결정과 그리고 또 하나가 2024년에 이렇게 뭐 인원을 배정하겠다 이렇게 했던 이 두 가지 결정에 대해서 취소를 해달라고 본안 소송을 제기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소송은 1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년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2025년은 다 모집이 되고 말거든요. 그렇다 예. 보니까는 이 소송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렇게 2025년 거를 우리가 정지를 안 하면 결국에는 소송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득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해서 집행 정지 신청이라는 걸 같이 낸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난 부분인 것인데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1심에서는 어떻게 결정이 났었냐면 뭐 전공의분들, 교수분들, 재학생분들이 다 각각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다 이 원고 적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행정처분, 증언에 대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각 대학교의 총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처분의 대상이 아니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라고 해서 다 각하가 됐고 이 각하와 기각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각하 같은 경우에는 이 뭐 예를 들어서 권투 경기라고 생각하면 권투 경기에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지 않습니까? 각하는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끝이 나는 거고 이제 기각이라는 것은 그 링 위에 올라갔는데 싸웠는데 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금 1심에서는 링 위에 올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예. 이제 항고를 하고 이번 항고심에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전공이라든지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동일하게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하라고 판단을 했고 다만 지금 현재 의대 재학생분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뭐냐면 증언이 되고 나면 이 학교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 학습권이 침해된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링 위엔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집행정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걸 지금 당장 정지를 안 해주면 큰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걸 빨리 정지해야 될 긴급성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인데 법원에서는 그 부분도 인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정지 안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리고 긴급성도 인정이 된다. 그런데 이 행정소송법 23조를 보면 집행정지를 할 때 만약에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번에 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은 뭐 긴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기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어쨌든 뭐 의료계에서는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재항고의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앞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 전형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법원의 판단을 계속해서 기다려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5월 이번 달 내에는 어쨌든 입시 전형을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재항고의 뜻을 밝혔지만 기다리기까지는 시간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학에서 이번 달 안에 어쨌든 임의적으로 입시 전형을 마무리해도 되는 상황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대교협에서 이 뭐 모집 요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각 대학별로 그에 맞춰서 뭐 수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정하고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5월 말경에는 진행이 돼야지 차질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집행정지를 지금 항고심까지 기다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재항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의료계 측에서 주장을 하는 것은 재항고를 하고 대법원에 5월 30일 전까지 판단을 해달라고 주장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이것도 또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가고 이 재판부 구성이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5월 30일까지 선고가 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2025년에는 증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이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도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또 의료 이 공백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이제 환자들의 어떤 피해도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의료 공백에 따른 어떤
어떤 피해를 보상받는 부분은 상당히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검토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떠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이 고의 과실 그리고 손해 이 부분을 각각 입증을 해야 되는 데다가 이 손해와 고의 과실 간에 이 인과관계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의료계의 어떠한 고의 과실 아니면 뭐 정부의 어떠한 고의 과실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는지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서 이게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결국 이 피해가 배상될 여지가 낮다라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고, 의대 직원 집행정지 판결 등과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